지금부터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사단법인 김규홍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7회 옥천 출신 독립운동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이신 배경한 교수님께서 김규홍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조 강연이 끝나면 바로 자리 정돈 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경한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의 배경한입니다. 좀 촉박한 시간에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이렇게 간략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김규홍 선생을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 본격적으로 발굴했달까요? 그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학계에서 이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발굴해 드린 게 저였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김규홍 선생만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과정 속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저의 연구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옥천문화원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옥천의 인물들 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것을 또 보게 됐고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다마는 그 속에 계신 인물 가운데 이제 임창순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 한국의 최대의 한학자라고, 최고의 한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니던 1970년대 말에 그 임창순 선생님이 경영하시는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사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참 가르침이 새삼스럽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김규홍 선생님이지만 옥천에 오면서 임창순 선생님을 한 번 더 그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아마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옥천문화원이든 옥천 지역에서 옥천 출신 그런 학자분이랄까요, 문화인이랄까, 이런 분으로 이렇게 기념해드리고 또 현창할 수 있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단한 분이 임창훈 선생님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워낙 대단하시고 특히 검석학에 대해서 비석을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혹시 저의 그런 의견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김규홍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 손염홍 선생님도, 건국대학의 손염홍 선생님도 와 계신데, 이 김규홍 연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이렇게 진척되고 발전되고 하다가 조금 주춤한 느낌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게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관심을 가져오면서 늘 새로운 글을 쓸 때는 새로운 자료가 이제 저에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의 발굴이라는 것이 역사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연구의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발굴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저는 김규영 연구의 장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그 개인적인 그런 얘기까지 좀 보태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중국 학자라든지 또 그 지역의 그런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다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이제 원래 칠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료 찾고 열심히 하던 시기는 이제 좀 벗어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후학들이 이제는 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그런 구체적인 연구기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연구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대체로 6가지 이런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료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김규영 선생을 발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그 김규영 선생의 아마 최대의 그런 그 활동 업적이랄까, 이것은 바로 신해혁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죽향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그 교육가로서의 김규영 선생을 얘기하셨지만, 물론 그 국내에서의 활동으로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규영 선생의 전체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신해혁명에서의 활동, 이것이 아마 제일 이 두드러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한중러,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국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장주회의라고 하는, 짱저우, 이 중국말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장주회의라고 하는 회의에 참석하셨거든요. 그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른바 이제 그 우츠노미야 조선군 총사령관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그 뒤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손여몽 선생님이 발표하실 주제가 바로 그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가셔서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따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점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독립지사 김규용에 대한 학계 연구는 중국의 공화혁명, 곧 신해혁명 100주년이 되던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해혁명 직전인 1908년경부터 1912년경까지 김규영 선생의 광동에서의 활동을 밝히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중국 공화혁명의 중심지인 광동 지역에서의 혁명운동 참여 사실과 그 의미를 밝히는 논문을 제가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했고, 이어서 국내에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김규영 선생의 광동에서의 활동을 밝히는 작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그보다 약 10년 정도 빠릅니다. 2000년 전후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제가 1995년 가을에 상해 이 서가회라고 있는데, 쉬자회의라고 하는 중국 그 상해의 번화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쉬자회의에 있는 상해도서관 분관에서 사민보를 비롯한 상해 지역 민국시대 신문 자료 속에서 1910년대에서 20년대 신규식, 이거 잘못 썼네요. 박은식 선생인데 잘못 썼네요.
박은식이 쓴 논설들을 대거 발굴했습니다. 박은식의 언론 활동을 찾아내는 연장선상에서 2002년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도서관에서 1913년 홍콩에서 출판된 향강 잡지라고 하는 그 잡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이 향강 잡지입니다. 그 원본은 중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상해에 있는 후단대학, 복단대학 도서관에 있고요. 또 하나는 홍콩, 이게 발간된 게 홍콩 지역인데요. 홍콩의 홍콩대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제가 조사를 자세히 했지만 창간호만 있고 그 뒤토는 없습니다. 아마도 창간호만 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강잡지라고 하는 창간호에 바로 범제 김규홍 선생이 쓴 서문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김규홍 선생의 향강잡지에 쓴 서문입니다. 왼쪽이 1912년에 광동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김규홍 선생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김규홍 연구는 2013년 1920년 4월 복건성 장주에서 열린 한중러 삼국 사회주의자들 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 이른바 장주회의에 김규홍이 여운형과 함께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 예를 들면 손유몽 쌤이나 김호준 쌤이나 이런 분들의 후속 연구가 이어지면서 학계의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로 2016년 가을에 옥천에서 첫 번째 기념학술대회를 여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고, 국내 독립운동사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김규홍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학술대회에서부터 일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이른바 친일파 논란이 2019년 8월에는 급기야 KBS TV, 2019년 8월이네요. KBS TV에서 방영한 밀정에서 다루어짐으로써 연구의 진전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한 문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학술대회가 제대로 열렸나 생각했더니 여기 오기 전에 문화원 홈페이지에 확인을 했더니 2020년, 2021년 계속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7회까지 2016년부터 7회까지 열린 걸 보았습니다. 친일파 논란 과정에서 저는 어렵게 우츠노미야 문서, 이게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아직도 간행되지가 못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김규홍의 편지 자료를 발굴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처럼 친일파로 속단할 수 없고 또 김규홍의 전체 일생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과, 그리고 후속 연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아주 학술적 견해로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온 KBS의 보도는 그 뒤에 수정 혹은 보완되지 않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구 현황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그간의 연구 상황을 한 번 더 검토하면서 향후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의 학계의 연구 상황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이 일부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반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발표를 듣는 분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저는 저의 연구 과정과 그 배경이 된 사료의 구체적인 발굴 경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학의 근본적 목표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사료에 기초한 객관적 서술의 범위 안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제가 이제
향강 잡지 발굴 이 과정을 말씀드릴 때 나오는 인물인데요. 왼쪽이 이제 형건용 관장이라고 상해시 당안관, 우리로 말하면 공문서 보관소인데요. 관장을 하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거의 30년 지기 그런 아주 절친인데요. 학문 상해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 친구만큼 밝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과의 인맥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저한테 일일이 소개해주고 이런 좋은 친구입니다. 그 상해시 당안관에서 내는 잡지가 상해 당안 사료 연구라고 하는 이 잡지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규현 선생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상해 지역의 자료들, 특히 이제 공문서 자료들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김규흥 발굴, 향강 잡지 김규흥 박은식. 저의 연구 영역은 191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현대 중국의 정치사 내지 중국 정치 사상사 분야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면서 첫 번째 저서가 된 장개석 연구, 국민혁명 시기의 정치 군사적 대두 과정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현대 군사 정권이라고 불리는 장개석 정권의 성립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 정치 체제 자체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에서 연구교수로 1년간을 머물면서 난징과 상하이 일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현대 중국의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20세기 한중 관계사 특히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난징 롱판리, 이 용번리라고 있는데 롱판리에 있는 난징 도서관 특장부, 특별소장부, 그다음에 상하이 쉬자회에 있는 오래된 수녀원 건물 속에 있던 상해도서관 구간서고의 많은 민국시대 자료들, 그 가운데서도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수집된 신문 자료들 속에서 한국인들이 쓰거나 남긴 문헌들을 다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세기 초 한국 최고의 언론가요 문장가라고 할 박은식이 상해에 머물던 시기에 논설위원, 편집위원 등으로 참여했던 사민보, 국시보 등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박은식의 기명 혹은 무기명 논설들을 대규모로 발굴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박은식 전집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박은식이 중국 망명 이후에 첫 번째로 참여한 언론 활동의 무대가 된 향강 잡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원본이 상하이 후단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열람도 복사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던 중에 엉뚱하게도 2001년 1월에 베이징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도서관에서 향강 잡지를 발견하고 복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대사연구소에 강연 초청을 받아서 2주간 연구소에 머물렀는데 근대사연구소 도서관 서고를 자유롭게 드날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향강 잡지의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원본은 물론 복단대학의 원본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복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국내에 전부 소개하고 또 복사할 자료가 되었습니다. 향강 잡지는 현재 창간호만 발견되어 있는데 150여 페이지의 창간호 거의 대부분을 박은식 혼자 집필한 것입니다. 1913년 원세계의 혁명 배반으로 다시 해외로 쫓겨나야 했던 혁명파들의 주장, 곧 공화국의 회복 주장, 회복 민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향강 잡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범죄 김규흥의 서문과
박은식의 활동과 관련된 출판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이 잡지가 중국 측 혁명파 인사들의 재정 지원 아래 김규흥의 주선과 계획에 의해서 당시 상해에 머물고 있던 박은식을 홍콩으로 초대해 와서 저술과 편집을 맡김으로써 발간되기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동에서의 활동 시기에 김규흥은 언론기관, 곧 신문이나 잡지를 창간하고 또 둔전병 양성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향강 잡지의 발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주장의 실천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굴한 박은식의 논설들을 이용하여 박은식의 중국 내 언론 활동과 중국 인식을 다룬 논문을 2003년 봄 박은식 관련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장에서 김규흥 선생의 손자이신 김한영 선생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한영 선생은 그 학술대회에 그냥 참석하셨다가 그 속에 제가 범죄 김규흥을 언급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학술대회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보존해 오시던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그 이후에 김규흥 연구를 이어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주회의와 관련해서는 후손들이 보존해 오시던 사진 한 장이 연구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 사진은 중국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김규흥 관련 자료들은 곳곳에 중국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이 상해도서관인데요. 동양 최대의 도서관, 세계 최대의 도서관 이렇게 말할 만큼 장서의 수에서나 아주 대단한 도서관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쉬자회에 있다고 하는 구간 도서 열람실인데요. 저기서 이제 향강 잡지의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해혁명과 김규흥, 광동에서의 활동 및 진혁명 추로와의 관계. 진혁명이나 추로나 모두 중국의 혁명운동, 공화혁명운동의 아주 중심 인물 중에 한 분들입니다. 향강 잡지의 발굴을 계기로 해서 이어서 광동 지역 혁명운동 속에서 김규흥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신해혁명 직후 광동 지역에 만들어진 혁명정부인 광동군정부의 공식 신문 광동공보 안에서 김규흥의 행적을 보여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김규흥은 1908년 이후 광동 지역 혁명운동 가운데에서 혁명파 멤버들 곧 동맹회 회원들 간의 비밀 연락을 맡는 등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혁명정부 성립 이후 만들어진 군사기구인 광동 총수정처의 참의에 임명되었고 1913년 초에 가서는 총수정처가 개편된 광동 호군사서 모두 이제 광동 지역의 군사 이 조직입니다. 거기에 고문원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광동혁명운동의 핵심 인물인 진혁명이나 추로 등의 회고록이나 관련 기록들 가운데 김규흥과의 관계를 언급한 기록들을 찾아냄으로써 신해혁명의 발상지라고 할 광동 지역 혁명운동 속에서 있었던 김규흥의 활약상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해혁명 과정에서의 김규흥의 이러한 활동상은 오늘날 중국 역사학계가 가장 중시하는 학술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2011년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신해혁명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국내에서도 역사학부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에 이제 광동공보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정부에서 만든 이제 공식
신문 자료입니다. 오른쪽 게 총수정처 직원록 명록입니다. 거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그 직임이라고 해서 참의라고 하는 란 속에 김복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연구들은 모두 다 광동 지역의 도서관 그리고 당한관은 이제 자료관인데요. 거기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광동성 중산 도서관이라고 하는, 중산은 손중산, 곧 손문을 가리키는데요. 손문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 이름을 중산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광동 공보가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광동성 당한관 이렇게 큰 건물입니다. 광동 지역의 공문서들을 청나라 시기 때부터 쭉 이제 보관하는 이런 곳인데 그 속에서 또 이 김경원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혁명 얘기를 드렸는데 손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혁명파의 중심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진혁명 전문가가 왼쪽에 있는 중산대학 역사과에 있는 단운장 또한 윈장이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지금 뭐 90이 넘으셔서 활동은 못 하시는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진혁명 집이라고 하는 진혁명의 문집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제 광동에 갈 길에 이분을 찾아뵙고 진혁명의 자료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진혁명 지금은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이 나온 지가 몇 년 돼서 책방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운장 선생님한테 이 진혁명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부 자기 이제 필자가 갖고 계시는 한부 보존분이 있는데 당연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그 단운장 선생님 것을 받아온 그런 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인물이 진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지도자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추로라고 하는 광동 대학 그 총장도 하시고 손문의 아주 측근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추로 같은 경우는 대만으로 나중에 가셨는데 대만에서 제법 그 분량이 있는 회고록을 쓰셨어요. 그 회고록 속에 바로 범죄의 김경원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혁명운동을 어떻게 도왔다, 위험스러운데 그거를 김경원 선생이 일일이 맡아줬다, 이런 얘기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이 그 추로 선생의 회고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 사실 여부는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 추로의 얘기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경원 선생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여유 있지 못하시니까 추로 선생한테서 돈을 여러 번 빌려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번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한 번은 문서를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주시더랍니다. 그 문서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땅 문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땅 문서인데 그 인삼밭이다. 그래서 인삼밭에서 나는 그 소출을 매년 내가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서는 당신 거다. 내가 그 빌린 돈으로 이제 갚는다고 이렇게 주셨대요. 근데 이제 추로 선생 말 그 회고록 가운데에는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한번 추로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한국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 뭐 땅 문서 생각은 나지만 뭐 그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광동 지역에서의 김경의 혁명운동 참여 사실과 그에 대한 중국 혁명파의 공식적인 인정은 단순히 한인 망명자 한 분의
중국 내 활동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중국의 신해혁명이 중국 일국의 공화혁명, 곧 다시 말하면 황제제도가 철폐되고 공화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체의 공화혁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그 증거로서 1911년 1월 신해혁명 10월입니다. 잘못 썼네요. 발발 이후 다수의 한인 지사들의 중국 망명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주된 목표가 중국의 공화혁명에서 조국 한국의 독립 이후 건설해야 할 정치체제를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11년 12월에 중국 혁명의 성공 소식을 듣고 서울을 떠나서 심양과 천진을 거쳐 1912년 1월 상해 남경에 도착했던 신규식이 있습니다. 이후에 1910년 20년대에 상해 남경 지역 한인 사회 내지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 지도자가 된 분이 신규식 선생입니다. 근데 신규식 선생은 늘 신해혁명에 자기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행적을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규식이 남경에 와서 혁명파 인사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좁은 의미의 신해혁명, 곧 무창기라고 하는 무한에서 폭동이 일어난 그것이 끝나고 또 남경에 혁명정부가 들어선 1912년 1월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규식 선생은 신해혁명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1908년 상해를 거쳐 광동에 간 다음 광동 지역 혁명운동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김규홍 선생이야말로 신해혁명에 참여한 최초의 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다른 한 분, 김병만이라는 분을 하남성, 이건 북부진국인데요. 하남성 지역에서 신해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서 역사학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최초로 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이 김규홍 선생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김규홍의 광동 지역 혁명활동 참여는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한 한국인의 첫 번째 사례로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인들에게 신해혁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신해혁명 참여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김규홍을 비롯한 한인 지사들의 중국 공화혁명 참여 사실은 독립 이후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의 정치체제로서 공화제가 채택되는 데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규홍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신해혁명과 한국의 관계는 나아가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혹은 아식민지, 아식민지는 식민지 비슷한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아식민지로 전락했던 20세기 초 중국, 한국, 베트남, 몽골, 티베트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공화혁명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김규홍의 혁명 참여는 신해혁명이 중국 일국의 공화혁명이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공화혁명이었다는 사실로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학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신해혁명이 어떻게 한국 지역에까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인들이 참여했는가를 밝힌 논문이라고 이렇게 중국 학계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창호 선생이고요. 오른쪽이 김규홍 선생이 1911년 광동에서 안창호 선생, 미국에 있는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 봉투입니다. 이 속에 이제 자신의 혁명운동 방략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무장투쟁과 그리고 잡지나 신문 창간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그 김한영 어른께서 제게 보내주신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그 왼쪽에 이제 중국 지도가 있습니다만 장주라고 하는 지역이 대만의 건너편,
바로 이거 이제 복건성인데요. 푸지엔이라고 하는 복건성인데 복건성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장주입니다. 샤먼이라고 하문이라고 하는 아주 휴양지 도시가 있죠. 그 샤먼 바로 옆이 바로 이 정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정주 시내에 있는 장주 중산공원입니다. 손중산, 손문의 호를 따서 중산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후손들께서 보관해 오시던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오늘날의 바로 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가보려고 뭐 오래전부터 이제 계획은 했었는데 아직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예를 들면 당한관이라든지 또 지역 신문들 이런 것들 속에 뭐라도 남아 있지 않는가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진 때문에 이제 장주회의라는 것을 연구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은 중국 학계에 소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신해혁명에서의 김경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제 어떻게 이 사진이 한국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4장입니다. 작년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성대한 기념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열렸고 또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도 중국 공산당사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대규모 학술대회가 곳곳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한 주제이지만은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년 남짓 뒤인 1920년 4월, 5월 사이에 중국 복건성 장주에서 열린 이른바 장주회의는 중국 공산당사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성립 과정에서 코민테런,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국제공산당 조직이죠. 코민테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191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런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명의 코민테런 활동가들이 상해에 파견되어 왔고 이들 가운데 1919년 전반기에는 포포프, 포타포프 이런 두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을 하나의 활동, 동아시아라고 하는 활동 영역으로 삼는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날의 우리 관점하고는 달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919년, 1920년 이 시기는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새로운 그런 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산당 또 혹은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당 그런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이동휘 선생이라든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사회주의 운동 그룹에 관여를 했고 또 창당도 했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이들은 뿐만 아니라 성립 당초부터 코민테른은 레닌의 주장에 따라서 각국의 민족주의 혁명단체, 예를 들면 임시정부 같은 겁니다. 그런 혁명단체들을 연합의 대상으로 모색하는 이른바 연합전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고 중국의 국민당이나 한국의 임시정부와 같은 세력과의 연합과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1920년 전후 시기 상해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회주의자 그룹들 사이에 협력체제, 또 형성 문제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 또 각 지역의 공산당 창당 문제, 국민당이나 임시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정치 세력과의 연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제적 논의와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주회의는 이러한 코민테런의 초기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연합전선 모색회의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중국 학계에서는 손문휘하의 광동군분인 진영명에 대한 코민테런 측의 접근과 양측 간의 합의를, 그리고 1922년경부터 본격화되는 제1차 국공합작의 초보적 형태로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주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서 여운형과 김규홍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코민테런과 중국 남방혁명 세력의 지원 문제도 중요한 한 가지 회의 주제였습니다. 장주회의 개최 결정 과정이나 포타포포의 여운형, 김규형 등이 상해로부터 장주로 이동해간 과정, 그리고 장주에서의 2주간에 걸친 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영국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 측 자료, 예컨대 안창호 일기와 여운형 공판 기록, 독립신문 등에는 상해에서의 포타포포의 활동이나 포타포포와 여운형, 김규홍, 이동휘를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적지 않은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장주회의가 코민테런과 중국 사이의 합작 모색과 함께 러시아와 한국, 중국 사이의 합작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일기에 의하면 장주에서 회의가 끝난 후 2개월 뒤인 1920년 7월에 상해에서 안창호를 만난 김규홍은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둔전병 양성을 통한 독립군 양성 계획을 러시아의 지원 아래 시행하기로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러니 임시정부에서 공식 정책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주장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창호는 러시아나 진혁명 측을 믿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지원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규홍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주회의에서의 김규홍의 역할과 입장, 역할의 또 그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주회의가 열렸던 1920년 4월 전후 시기 상해에서 있었던 코민테런과 한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사회주의자 그룹 간의 교섭이나 교류 문제, 그리고 이들과 한국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교류나 교섭 문제가 더욱 자세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관련 자료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진전된 연구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료들에 대한 자세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자료, 예컨대 포타포프를 비롯한 코민테런 측 관련 인물들의 관련 회의 자료, 상해 프랑스 조계나 공공조계 측의 경찰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왼쪽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희 선생이고요. 오른쪽은 여운형 선생입니다. 모두 다 이제 김규홍 선생과 함께 그런 포타포프 이렇게 그 러시아 측과 협상을 벌이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왼쪽은 그 장주회의에 참가한 진혁명과 진혁명의 참모장, 비서장이었던 진기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기우라는 사람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주회의에 한국인이 몇 명 왔다, 그 중에 뭐 누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저하고 동갑인데요, 중국 학자입니다. 이단양이라고 하는 원래 베이징 북경 분인데 지금은 상해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오랜 동안 런던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주회의를 비롯해서 초기의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그 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분과 연락을 해서 어렵게 연락을 해서, 이분이 주로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측 경찰 기록, 그게 상해에 영국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정보 경찰들의 기록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이동이라든지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포타포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그 자료들을 제공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이분은 뭐 바로 그런 상해 창당사 연구의 1인자라고 할 만한 그런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이단양 교수가 쓴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인 박진순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박진순은 바로 이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알려진 한인사회당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그 당수가 이동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희의 오른팔이 여기 나오는 박진순인데 이게 1920년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회의를 하는데 레닌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학계에 소개하고 또 이제 그 논문을 직접적으로 쓴 박진순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저와 이렇게 교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왼쪽이 바로 그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상해시에 있는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그림인데요. 창당 대회를 그래서 1921년 7월에서 8월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작년이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실들이 있고 바로 이 그 상해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관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에 바로 창당사 중국 공산당 창당사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이단양 교수가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창호 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창호 선생이 찍은 사진이죠. 그 오른쪽에 바로 안창호 선생의 일기 원본입니다. 아주 그 이렇게 갈겨 써서 아주 한참을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 속에도 바로 포타포프라든지 또 김경호 선생을 만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와의 협상과 친일파 논란. 장주회의보다 6개월 정도 앞선 1919년 10월, 그러니까 장주회의 앞입니다. 1919년 10월 초에 김경호는 상해로부터 일본을 거쳐서 서울로 와서 용산에 있던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부, 흔히 조선군 사령부라고 하는데요. 방문하고 우츠노미야 타로 사령관과 몇 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도쿄에서 출판된 우츠노미야 일기에 등장하는데 이 자료가 출판된 후 몇 년간 국내 학계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참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에 제1회 김경호 학술대회에서 일부 학자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서 독립운동가 김경호에 대한 재평가 문제와 이른바 친일파 논란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9년 KBS TV에서 다큐 프로그램 밀정을 방송하면서 김경호를 대표적인 밀정의 한 예로 보도하는 그런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2016년 10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저는 독립운동가 김경호를 발굴하고 연구해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커다란 곤혹감 속에 우츠노미야 일기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의 수집과 그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츠노미야 일기 안에 등장하는 김경호와 우츠노미야 사이의 면담 논의의 내용은 한마디로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상해 지역 한인 지사들에 대한 회유와 이들을 국내에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김경호의 노력하겠다.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재정적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또 김경호는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만주 일대에 토지를 마련하고 안착토로 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은행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츠노미야에게 은행 설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과 우츠노미야 사이의 면담의 내용을 문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김경호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에서 독립운동을 파괴하는 친일 앞잡이로 변신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핀 대로 김규홍이 안창호의 재정적 지원 아래 여운형 포타포프와 함께 장주에 다녀온 것이 우쩌노미아를 만난 다음 상해로 귀환한 지 6개월 정도 뒤입니다. 1920년 4월입니다. 거기에다가 상해 귀환 직후인 1919년 11월에 흥국실업은행이라는 은행을 발기를 했고, 이거 독립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1922년 5월 달에 북경에서 흥화실업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와 계신 손영홍 선생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사실은 손영홍 선생님 오시게 하라고 제가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 바로 뒷분야고, 또 제가 이제 어디까지 연구하여 왔느냐를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분이 손영홍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청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앞뒤 사실들과 맞춰 봤을 때 김규홍이 스스로 친일로 전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해서 우쩌노미아를 면담했다고 하는 우쩌노미아 일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쩌노미아 일기에는 1919년 10월 말 상해로 귀환한 다음 김규홍이 2차례 편지를 보내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1917년 이후 필자는 저는 이 편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쩌노미아 일기를 간행한 단체인 우쩌노미아 관계 문서 연구회의 멤버 가운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일본 학계의 신해혁명 전문가 구보다 분지라고 하는 일본 여자대학 명예교수를 통해서 관련 편지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회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던 동경여자대학 요시에 카라 명예교수와 연락이 닿아서 어렵게 편지 사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통의 편지 내용은 짐작하던 대로 우쩌노미아에게 독립지사들에 대한 회유 공작을 보고하는 한편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규홍이 요청했던 회유 공작 및 은행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총독부 측에서 정보원을 파견해서 김규홍의 공작을 검증하려고 시도했으며 그에 대해서 김규홍이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읽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규홍이 상해 귀환 이후에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한인지사들을 상대로 회유 공작을 벌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김규홍이 노린 것은 독립운동, 특히 평생 추구해온 둔전병 양성을 위한 토지와 재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우쩌노미아와 조선총독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대담한 활극을 벌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편지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발표한 필자의 논문은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 제중 독립운동과 김규홍의 우쩌노미아 조선군 사령관의 접근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우쩌노미아 일기와 함께 김규홍이 우쩌노미아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내용을 가지고 김규홍의 우쩌노미아 방문 과정과 협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 요청이 김규홍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며, 이것이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는 것과 함께 김규홍의 서울 방문 전의 활동을 모두 고려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김규홍의 서울 방문과 우쩌노미아 면담 자체는 분명한 친일 행위로 보이지만 상해 귀환 이후 발기한 은행 설립 관련 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1922년 북경에서의 흥화실업은행 설립 활동, 그리고 1920년 4월에서 5월 장주에서 열린 한중러 삼국연대회의에 참여, 또 코민테른 및 남방중국혁명정부 측의 지원을 얻기 위한 활동, 이것을 하나의 전체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단순한 친일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김규홍의 우쩌노미아 접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성공하지 못한 무모한 시도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다른 자료들의 발굴과
추후 연구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쿄 국회도서관에 미정리 상태로 소장되어 있는 우츠노미야 관계 자료 속에는 5천여 통의 편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교웅과 우츠노미야 면담 이후 김교웅 지원 문제의 후속 처리 과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김상설이라고 하는 이 우츠노미야가 자주 만나던 인물인데요. 그 편지 자료가 여러 통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향후 일본에서 이 자료들이 전면 정리 출판된다면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에 서 있었다고 본 김교웅의 의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일본의 이 군사사, 특히 이제 우츠노미야와 같은 이런 군인 장성들을 연구해 대가입니다. 대단한 연구자인데요. 이분이 낸 책이 바로 우츠노미야 일기의 원본 표지입니다. 오른쪽이. 그렇고 이제 이게 만년의 김교웅인데요. 그래서 우츠노미야 일기뿐만 아니라 우츠노미야 관계 자료 속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교웅 주변 측근 인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김교웅이 편지 속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서 회유했다 이런 속에 이동희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동희 자료 속에는 아무리 찾아도 김교웅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우츠노미야한테 만났다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돈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우츠노미야가 보낸 정보원에 의해서 다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다 했으면 이제 돈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김교웅 선생님이 하고 있거든요. 편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의 또 하나는 상회 귀환 이후에 이제 손영호 선생님 연구하시는 그 북경 지역 활동까지 다 고려해서 그러면 김교웅 선생이 친일적인 활동을 했느냐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11페이지에 맺은 말로 가겠습니다. 독립운동과 친일의 경계를 발표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에 도쿄에 갈 다른 일정에 맞추어서 동경여자대학을 방문하고 우츠노미야 관계자료 연구회 발표회에서 제가 바로 김교웅 관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회에 바로 그 친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회에 참가했던 요시에 교수, 구보다 교수를 비롯한 우츠노미야 전문 연구자들, 말 그대로 우츠노미야 관계 자료에 가장 해박한 그분들은 하나 같은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 책략가 두 명이 흥미진진한 대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츠노미야도 대표적인 정보통 장교입니다. 정보장교 출신이고요. 또 이제 김교웅 선생도 제가 논문에 여러 번 썼습니다만 그야말로 책략가적인 면모가 강한 분이거든요. 임기응변도 강하고 말도 잘하고 이제 이런 분이세요. 개인적인 활동 위주고 이제 그런 분과 우츠노미야도 그런 거고, 우츠노미야가 신해혁명 당시에 중국에서 신해혁명파들과 거래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원을 가지고 중국 혁명파와 거래하려고 한 그런 정보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적들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일본 학자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뒤에 와서 발표한 논문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같은 논문의 초고를 몇몇 독립운동사 학계의 대표적인 국내 학자들 몇 분들에게 보내서 솔직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필자의 조심스러운 결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굳이 이런 모험적인 논문을 써서 논란을 무릅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를 걱정하는 그런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논문으로 정식 발표한 다음에 어떤 쪽에서도 비판이나 관련 논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가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KBS TV 제작진에게도 이 논문을 보내면서 자세하게 읽어봐 줄 것과 가능하다면 후속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했지만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방송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규용의 일생을 전국 전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친일 논란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그의 행적이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중국의 서북 군벌인 풍옥상이나 또 동북 군벌인 장장림이나 고문이나 또 망료를 지냈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풍옥상이나 장장림의 관련 자료들 가운데에서 김규용의 이름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들었습니다만 그 선생님께서 일본 측 자료 속에 이런 군벌들과 김규용 선생의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풍옥상 같은 경우 상당한 분량의 일기와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은 김규용이나 김복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용의 독립운동 스타일 자체가 신해혁명이나 장주회의의 참여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듯이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개별적인 인맥을 통한 비밀 활동을 위주로 했다는 점에서 볼 때 풍옥상이나 장장림 등 지역 군불들과의 협력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그래서 공개된 사료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김구용 연구는 중국의 각 지방단위 자료관, 중국에서는 당원관이라고 쓰는데요. 당원관이나 지방단위 신문 잡지 자료 등에 대한 조사 작업 등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자료조사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활약과 그에 대한 지원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사료 발굴 과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정도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갈 길은 멀고 해는 지는 느낌입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그 젊은 연구자들이 더 분발하고 또 이제 그 규명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옥천 전체로 보더라도 김규용 쌤뿐만 아니고 아까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뭐 조동원 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업적들이 더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